방송사 화재 사흘째인 오늘 첫 평일이었지만 우려했던 통신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피해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당 한 해 214만 원가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사립학교들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뒤 정부에 손 벌리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사칭에 거액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금액의 상당액을 은행에서 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왜 거금을 보낸 건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답방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네, 월요일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T에서 난 불로 서울의 한쪽이 마비되고 또 일상이 멈춰섰던 지난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왜 불이 났는지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KT는 인터넷은 98%, 무선 회선은 86% 복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네, KT 아현지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KT 발표대로라면 거의 복구가 다 됐다는 건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네, KT는 지금까지 인터넷 회선은 98%, 휴대전화 사용과 직결되는 이 무선에서는 86%까지 이 복구가 진행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복구가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들리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통신 두절 사흘이 되도록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점과 이 주문을 못 받아 일손을 놓은 배달 음식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문 전화도 있고 치킨집이라 배달도 있는데 지금 전화 자체가 완전 먹통이에요. 네, SBS 취재진이 오늘도 통신 피해가 있는 서울시 5개 구를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습니다. 인터넷이 끊겼다 이어졌다 반복하는 사무실도 확인을 했고 휴대전화가 간간히 먹통이 되거나 데이터 속도가 뚝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도서관은 출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일일이 학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나 주식 거래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군요. 그리고 오늘도 현장 감식이 있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새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국가수 등과 함께 2차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이 합동 감식반은 일단 환풍기와 이 불에 타고 남은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에 나섰는데요.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화 지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한 달은 넘게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통신구 자체에 대한 복구 작업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KT 아현지사 앞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통신망으로 촘촘히 연결돼서 편리함을 누리던 우리 사회가 불씨 하나에 얼마나 불편하고 또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번 사고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신이 끊겼을 때 방범이나 의료 같은 사회 안전 분야가 어떻게 취약했는지도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KT 아현지사에 불이 난 직후부터 어젯밤까지 이틀간 KT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침입자가 생기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바로 KT 텔레캅으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통신이 끊기면서 방범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 신호가 전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쪽에 순찰을 강화를 하고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식당 주인이 알게 된 건 어제 오후였습니다. KT 텔레캅이 방범 시스템 이상 문자를 그제서야 발송했기 때문인데 그 전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대로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거도 우리 집도 이거 설치돼 있으니까 만약에 밤에 누가 침입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큰일 날 뻔했잖아요. 대형 종합병원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어제 오전까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료진 간에 호출하거나 정보를 알려줄 때 사용하는 콜폰이 KT망을 쓰고 있어서 사내 방송으로 일일이 호출해야 했습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찾아보내셨다고. 주말에 응급실에 위치를 알려드리고 연락 빨리 돼.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은 오늘도 정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처방전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대체약을 조제하려면 병원과 팩스로 처방전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유선전화와 팩스가 여전히 먹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치안과 방범, 의료 시스템이 끊기면 바로 먹통이 되는 통신선 한 줄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걸 이번 사고는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KT는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치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이 끊겨서 주말 장사를 망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 아직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고 또 피해 규모를 어떻게 입증하고 또 인정할지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신이 끊겨 영업 차질을 빚은 곳 중에는 주말 장사를 망친 곳이 많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주문으로 장사하는 이 치킨집은 일요일 매출이 160만 원쯤 되는데 어제는 9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하고 전화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이 한식집은 화재 당일 630만 원대인 토요일 매출이 32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통신이 끊겨 장사를 망쳤으니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게 상인들 입장입니다. 아마 단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KT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닙니다. 불편을 겪으신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KT와 가입자들이 맺은 약관에는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KT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한다 해도 피해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KT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배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KT 쪽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가 5시간 40분 동안 끊겼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소송을 냈지만 통신사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 규모부터 파악해보겠다는 KT가 2차 피해 보상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부터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지하에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이 장면, 이번 KT 화재와 비슷합니다. 지난 2000년 서울 여의도에 땅 아래 전기와 통신선이 함께 있던 곳에서 불이 났을 때 화면입니다. 당시에도 며칠 동안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러서 이제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말들 하지만 관리 시스템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엄민재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KT 아현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시설을 늘렸습니다. 2015년 원효국사에 이어 올해는 중앙국사와 광화문국사에서 광 기반 시설 일부를 들여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커지면서 아현지사는 서울 시내 기지국 2,800개, 인터넷 21만 선을 운영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관리 등급은 여전히 D등급,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등급이었습니다. 효율화 명분으로 지사 수를 줄이고 기능을 강화했지만 아현지사와 같은 KT D등급 지사 27곳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관리 등급을 높인 곳은 없었습니다. KT도 비용 문제로 백업 시스템 설치엔 소극적이었습니다. 백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통신구를 따르는 게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현지사의 담당 지역이 서울 5개 구와 고양 일부 지역까지 넓어지면서 주요 시설인 용산 국방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육군본부 등 군내 직통 연결망을 제외한 내외부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다른 통신을 백업망으로 쓰는 119와 달리 유선망을 KT로 쓰는 112 시스템도 일부 먹통이 됐습니다. 전화기 선이나 이 인터넷 선으로 가는 것은 장애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부망 전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전화도 안 되고 한 거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뒤늦게 통신 3사 CEO들을 만나 통신사 간 공동 백업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통신 3사는 다음 달 1일 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송출하는데 이런 사고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일어났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옆나라 일본을 참고할 만합니다. 자, 2달 전 홋카이도에 큰 지진이 나서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 통신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도쿄 최우원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규모 6.7의 강진이 일본 홋카이도를 뒤흔들자 곧바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암흑 속에서도 통화가 완전히 두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해에 대비해 설치한 대출력 광역 기지국 덕분입니다. 일본 제1의 통신사인 도코모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통신 두절 사태를 겪은 뒤 전국 106곳에 대출력 광역 기지국을 세웠습니다. 소형 기지국이 파괴됐을 때도 반경 7km 안에서 통신과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션링크라는 특수 선박을 바다에 띄운 뒤 무선 기지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망 대체는 쉽지 않았습니다. 電気がないのでパソコンを使ったりするような仕事、あとはお電話が取れないですね。 결국 위성 안테나 차량을 파견해 위성 통신을 주요 건물의 유선망에 연결했습니다. 일본 통신사들에게도 지하 통신구 화재를 막는 일은 큰 과제입니다. 때문에 통신 케이블을 불이 잘 붙지 않는 소재로 꾸준히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통신사들은 통신선을 생명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사이의 연결망을 최대 6개로 나누고 전국 단위 대형 케이블망을 3개의 백업 라인으로 구성한 것도 생명선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중소상인들은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다면서 이걸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수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워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90% 이상이 한 해 평균 200만 원 넘는 수수료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혜경 기자입니다. 연간 매출이 12억 원인 서울 마포구의 편의점입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 때 카드 수수료로 99원이 나갔지만 앞으로는 72원으로 줄어듭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니까 금전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먼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30억 원인 곳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수수료율은 5억에서 10억 원 구간은 1.4%, 10억에서 30억 원 구간은 1.6%로 0.6%포인트 이상 인하돼 전체의 93%가 우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출이 3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큰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소폭 인하됩니다. 개편한 대로면 가맹점들이 덜어내는 수수료 부담은 모두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일반 음식점은 연간 288만 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 상권 가맹점은 최대 322만 원의 수수료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또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2배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카드사 노조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배제되는 등 일방적인 조치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가 그동안 과도하게 쓰던 마케팅비를 줄이면 수수료를 내리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카드 이용자들이 받던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이고 얼마만큼일지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카드 회원들이 낸 연회비는 8천억 원 정도인데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각종 할인권 등 부가 서비스를 환산하면 5조 8천억 원대, 7배가 넘는 수준이라 이런 혜택을 줄이면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카드업계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해 마케팅 비용 6조 724억 원 가운데
광고비 2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자에 주는 혜택인데 이것을 줄이면 당장 회원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1조 4천억 원대 수수료가 줄게 되면 부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카드 연회비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요?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각종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출시 3년이 지나야 혜택 축소가 가능하지만 규정을 바꾸면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카드 업계에선 인력 감축이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전년 대비 그런 비상근직 직원들이 카드사에서 한 10.7%가 이제 감원된 걸로 마케팅 비용 감소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카드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와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는 카드 이용자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따른 부담을 카드사와 카드 이용자가 분담한다는 취지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한 걸 두고 당 안에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부터 이재명 지사가 탈당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지사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명 해경군 김 씨의 SNS 글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인지 밝히려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도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대 대해서입니다. 한 5년 동안을 사실 새누리당이 울거먹은 소재입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말 저는 그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문준용 씨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여당 소속 정치인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 지사가 자꾸 친문 대 비문 프레임을 쓰는 것 같은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명예를 회복해 돌아오겠다며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당내 친문 의원들도 SBS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 당내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라며 진화에 나섰고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라며 탈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문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는 이 지사에 대한 불만으로 끓어오르고 있지만 공개적인 비난이나 충돌은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자,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아무래도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 이런 발언을 비롯해서 네. 경찰 송치 과정에서 이 지사가 했던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면 맥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지사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주체가 누구냐 이건데 결국 친문이 자신을 탄압해서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을 펴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문준용 씨 의혹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이 지사가 올린 글 자체는 법리를 다툰 내용입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문준용 씨 의혹의 진위업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고발한 측에서 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야당에서는 이번에 반문재인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문준용 씨 언급 역시 사실은 이 친문과 비문 또 이 정치보복 프레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부 분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당 지도부가 뭐 계속 지켜보자 계속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딜레마죠. 사실 네. 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누굽니까? 지지율도 높고요.
인물이고요. 네. 또 인지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또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인데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인사를 수사 중인 사안만으로 탈당이다, 출당이다, 함부로 거론했다가는 역풍 맞을 수도 있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런 네. 부담을 당이 안을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이 지사가 나 억울하다. 내 무죄 받고 당당하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 지사는 앞서 밝혔듯이 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탈당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이 유리할 게 없는 탈당 카드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당 본인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공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일 텐데 아마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이 시점에 당 지도부의 고심이 다시 한번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한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한테 속아서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3억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왜 돈을 보냈는지 또 나머지 1억 원은 어디서 난 건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여성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은 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은행 두 곳에서 대출받은 돈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출처가 분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윤 전 시장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4억 5천만 원이나 송금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말은 윤 전 시장이 재선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란 얘기가 돌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검경은 윤 전 시장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선거 뒤인 지난 8월까지 사기 피의자가 권양숙 여사일 거라 믿고 문자를 주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 그것을 통해서 공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SBS는 윤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사립학교들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로 학교당 평균 3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사립이란 말이 무색하게 학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그런데 교직원 인건비 말고 4대 보험료는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은 제대로 냈는지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살펴봤습니다. 자, 100% 다 낸 학교는 58곳 뿐이었고 보시는 대로 10%도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1곳은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낼 돈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정부가 결국 세금으로 채워줍니다. 자, 서울에 있는 한 학교 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내야 하는 돈 3억 4천만 원 가운데 단 1.6% 550만 원만 냈습니다. 그러고도 교직원 월급 주고 학교 운영하는 데 쓴 돈 47억 원은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단이 정말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한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대규모 창고 단지. 학교법인 지산학원은 이 단지 안에 창고 2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공장이나 택배회사에 창고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 관리하시는 잠깐만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라고 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임대죠. 학원에서 임대.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역시 법인 소유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지산학원의 수익용 재산을 추적해보니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부동산 가치가 1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지난해 7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가량인 2억 1천만 원이 부동산 관리인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관리인이 누군지 확인해보니 지산학원 이사장과 이사장의 며느리, 그리고 법인 실장이었습니다. 관리인 인건비는 2013년부터 많게는 5억 원 이상, 적게는 2, 3억 원 지급됐습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 실장님이라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 없고 여기. 여자 뭐 성국장님 이런 분은 따로 안 오세요 여기? 그렇게는 안 와요. 여기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와요. 누구 하나 안 와요. 상가 건물이나 창고 모두 관리가 그리 어려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오시나요?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법인분들이? 그러니까 땅을 관리해 주시는 분은 있는데 여기 사무자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법적으론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의 80%는 학교 운영 필요 경비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산학원처럼 이사장과 이사장 며느리 등에게 부동산 관리인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면 학교로 들어갈 돈이 줄어들게 되고 부족한 만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학교 법인이 생기면 학교 법인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마치도 학교 법인 돈이 자기 개인 재산이냐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설립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산학원 측은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부동산 관리인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앞으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차입금 상환을 끝내면 법인 전입금도 더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의 또 다른 사학법인은 학교를 위해서 내야 할 돈은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대신 수억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0년대 설립된 학교법인 성산학원. 학교 4곳을 운영하다 지난 2006년 법인이 2개로 분리되면서 현재는 서문여중과 서문여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가 지난해 내야 했던 법인 전입금은 6억 4천만 원. 하지만 실제 낸 돈은 1억 7천만 원, 27%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로변에 위치한 10층짜리 건물, 성산학원의 수익용 부동산입니다. 선도 많지 학교 전당인데 성남학교입니다. 학교는 문에 걸린 거. 지난 4월 서울시 교육청이 이 건물의 회계 자료를 살펴보다 임대보증금 3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사라진 걸 포착했습니다. 지난 2007년 골프 회원권 3개를 구입하면서 보증금에서 약 7억 8천만 원을 꺼내 쓴 겁니다. 회원권 2개는 성산학원이, 나머지 1개는 2006년 갈라진 학교법인 B학원이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골프 회원권 시세가 떨어지면서 지난 4월 감사 시점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산학원은 투자용으로 샀고 골프부 선수와 교직원들을 위해 활용했다고 교육청에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이유예요. 골프부가 있어요. 골프부가 오래됐고 골프부를 해서. 사학기관 업무 편람에 따르면 법인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금에 묶어놓고 절대 딴 데 사용하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 그 규정을 어긴 건 맞죠. 법인 관계자는 취재진의 골프 회원권은 모두 처분했고 감사 시작 전부터 손실이 난 보증금은 메꾸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사흘 전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있었던 20대 여성은 사고가 난 뒤 7시간 동안 차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CJB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올려 빠르게 질주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더니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 23일 새벽 6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26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은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나온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 한 대가 앞에 가지고 뭐 역방향으로 있었지. 이쪽에 있더라고 차가. 앰뷸런스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만 후송했습니다. 뒷자리에 20대 여성이 부상을 입은 채 남겨져 있었지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발생 후 7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쯤 견인차 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모두 동승 인원이 2명뿐이라 했던 만취 운전자의 말만 믿은 겁니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운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좀 주대로 확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여성은 척수 부분을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종교와 양심에 따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가 징역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58명을 정부가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뒤 첫 조치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다음 나온 첫 조치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통상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 왔는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는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감자 63명을 대상으로 심사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30일 자정을 기해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형기가 아직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8명과 이번 심사에서 판단을 보류한 5명에 대해 추후 가석방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공기가 다시 탁해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되는데 이번 겨울 이런 식으로 기습 한파에 이어 매우 짙은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 공항진 기상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 날이 풀리면서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상태를 보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가시거리도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겠고 고농도 미세먼지도 심해집니다. 환경부 예측 자료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나쁜 부분이 전국 대부분 지방을 덮고 있고 매우 나쁨 지역,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올 겨울입니다. 강한 기습 한파 뒤에 짙은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 1월, 그러니까 서울 최저기온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사흘 이어진 뒤에 바로 미세먼지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나쁨 상태를 보인 날이 6일이나 이어졌습니다. 특히 매우 나쁨 상태가 나타난 날도 이틀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강한 기습 한파 뒤에 짙은 미세먼지와는 달리 한파가 약했던 2015년과 16년에는 나쁨 연속 일수가 이틀을 넘지 않았고 매우 나쁨 연속 일수는 아예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파가 약한 해엔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도 준 것입니다.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추위가 덜 하겠지만 기습 한파는 지난해 못지않을 전망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더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최악의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고속도로까지 폐쇄될 정도였는데 베이징보다 더 서쪽 내륙에선 100m 높이의 황사 모래 폭풍까지 생겼습니다. 그건 또 어디까지 날아갈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전합니다. 베이징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뿌였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300을 훌쩍 넘어선 최악의 오염 수준입니다. 베이징과 텐진엔 중국의 대기경보 3단계 중 첫 단계인 황색경보가 근교 허베이성은 두 번째인 오렌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시거리가 50m도 채 안 돼 베이징 주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아침부터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실외 공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가동시켰습니다. 现在不是都已经很努力了吗？就是继续呗，那肯定不是一朝一夕的事情嘛，慢慢来吧。 지난 주말부터 대기가 정체된 데다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기상대는 밝혔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황사도 공기질 악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신장과 간수 지역에선 어제부터 높이 100m의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만든 황사는 강한 바람을 타고 베이징 쪽으로 이동해 공기질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황사 방향은 우리나라 쪽이 아니지만 이 중국발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던 청와대 기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가 가장 효과적일지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꽉 막힌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 평화 번영에 더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습니다. 연내 답방을 추진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답방이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북미 비핵화 협상 정체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로 기대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회담 제안에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오는 30일부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외곽 매체인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이 불신과 대결의 길을 가려 한다면 북한도 상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GP 폭파와 비무장지대 전술도로 연결 등 북한이 남북 긴장 완화에는 적극적인 만큼 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 등을 통해 협상 동력 창출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인물이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EBS 미디어가 지난달 학습 퍼즐을 출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미화한 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고훈 기자입니다. EBS 미디어가 지난달 1일 출시해 약 700개가 판매된 학습 퍼즐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들 시리즈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입체 퍼즐입니다. 인물 설명 카드가 들어있는데 김 위원장에 대해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소개한 게 인터넷에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독재자라거나 고무부 등 정적에 대한 처형 같은 부정적 부분은 빼고 너무 미화했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용으로 김 위원장 모형을 출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연탄가스 같은 조직이에요, 이 방송이. 국민의 지금 건강한 이 건전한 사고를 그냥 질식시키고 말이죠. 어린이를 세뇌시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이 예산 삭감을.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우려를 갖고 있고요. EBS에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EBS 미디어 측은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출시했던 제품인데 논란이 일어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씨름이 사상 처음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신청했던 건데 남북 화합의 바람을 타고 씨름은 한반도의 민속놀이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5세기 고구려 벽화에 이미 경기 모습이 묘사된 한민족의 대표 민속 스포츠, 씨름. 지금도 천하장사를 가리는 우리뿐 아니라 북한도 한가위에 씨름 대회를 엽니다. 이 씨름이 첫 남북 공동 등재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올랐습니다.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된 씨름의 공식 명칭은 트래디셔널 코리안 레슬링. 남북이 각각 제안한 영문철자 씨름도 나란히 쓰입니다. 드러나는 이번 기회에
북한함이 하야 전국의 무기를 기준용이고 부산의 공동통로를 위해 관례를 벗어나 북한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씨름 축제를 통해 통일을 이룹시다. 유네스코는 남북의 씨름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결정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씨름은 우리나라의 20번째, 북한으로서는 3번째 무형유산이 됐습니다. 이 중엔 아리랑과 김장처럼 같은 문화유산이지만 분단 현실 때문에 남과 북의 유산으로 중복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씨름 공동 등재로 남북 문화유산 교류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북한과 협의해 우리 유산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한 달 남짓 뒤인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대 장명국 씨는 상조에 가입해 한 달에 19,500원씩 꼬박꼬박 8년 가까이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상조업체가 법규 위반으로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납입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예치한 돈이 거의 없어 결국 법정 피해 보상금에 훨씬 못 미치는 57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조협회에서도 가입 안 돼 있는 데는 자기네가 관여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처럼 부실한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내년 1월 24일까지 기존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했는데 2달 남겨둔 현재 전체 146곳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곳은 50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곳은 내년 1월 이후 무더기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공정위는 부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만약 폐업한다면 다른 대형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가난과 범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중남미 국가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미국은 최루가스를 쏘며 저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폭발음이 들리더니 철제 장벽 앞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민 수용을 요구하는 시위대 500여 명이 국경 장벽을 넘으려 하자 미 국경 수비대원들은 최루탄을 쏘며 저지했습니다. Muchos niños chiquitos desmayados, mi hija también le cayó. Mayoría de gente, mujeres embarazadas y había muchos señores también. 시위가 격화되자 미국 정부는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를 잇는 국경검문소 도로를 모두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의 가난과 범죄를 피해 티후아나로 몰려든 중남미 국민들은 모두 5천여 명. 대부분 미국 망명이나 이민을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하루에 100명 정도의 신청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의 조속한 망명 신청 접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탈출민들이 신청을 승인받기 전까지 미국 땅에 못 들어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쟁점화를 위해 이민자 문제 해결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서해와 동해의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3차례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감시 비행을 비롯한 전술 조치를 한 뒤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 방공식별구역까지 진입한 건 올해만 7번째로 한미연합전력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자국 정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엿새 남겨두고 국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결위원들은 세수 결손분 4조 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지 않아 예결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위원들은 세액이 아직 유동적이라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데 야당이 억지 부린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정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의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두 차례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역시 매스 스타트는 우리의 강세 종목이었습니다. 왕따 주행 논란의 김보름 선수, 부상 항목에 시달렸던 엄천호 선수 모두 아픔을 딛고 연속 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김보름이 왜 세계 정상급 선수인지를 증명한 장면입니다. 4위에서 기회를 엿보다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스퍼트로 경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1차 대회 동메달에 이어 올 시즌 첫 금메달입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동료 노선영을 따돌리고 먼저 골이 냈다는 비난 속에 지난 여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다시 선 빙판에서 이를 악물고 1인자에 복귀했습니다. 몇 개월간 저를 믿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국가대표를 할 수 있었고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간판 스타 이승훈이 불참한 남자부 매스 스타트에선 엄천호가 2대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쇼트트랙 유망주였다가 부상으로 8차례나 수술을 받은 뒤 2년 전 빙속으로 전향했는데 쇼트트랙에서 연마한 빼어난 코너링을 앞세워 매스 스타트에서 26살에 뒤늦게 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시간 꼬았던 무대였던 것만큼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아픔을 딛고 우뚝 선 두 선수는 다음 달 중순 4차 대회에서 동반 메달에 다시 도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이른바 낚시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 선수가 어제 일본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하자 그의 독특한 타법이 다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 기자입니다. 마치 낚싯대를 잡아채는 듯한 피니시 동작으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최호성은 일본 무대에서 5년 8개월 만에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2승째를 거뒀습니다. 그의 낚시 스윙은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자 비거리를 내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젊은 후배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려다 보니 살아남아야 되고 티샷 거리가 확보가 되질 않으면 좀 힘들어요, 골프가. 낚시 스윙은 준비 동작부터 독특합니다. 낚시 스윙을 하면은 한 20야드는 더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300야드는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최호성은 19살 때 사고로 오른손 엄지가 잘려 뱃살을 이식했습니다. 불편하죠. 이게 구부러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불편한 손가락으로도 200만 분의 1 확률이라는 알바트로스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들도 특이한 캐릭터인 최호성의 우승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타법을 터득한 최호성은 누가 뭐래도 이 스윙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보기가 좀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먹여 살려주는 스윙인 것 같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이동국 선수가 만 40세가 되는 내년에도 현역 생활을 이어갑니다. 올 시즌에도 변함없는 활약으로 우승을 이끈 이동국은 전북과 1년 재계약했습니다. 2009년 전북으로 이적한 이후 무려 5번째 재계약입니다. 40살 이동국의 전설적인 기록 행진도 이어지는데요. K리그 최초로 11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하면서 215골인 자신의 통산 최다골 기록도 새로 써나갈 계획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이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은 본머스 원정에서 전반 30분 상대 자책골로 앞서갔습니다. 본머스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받고 이적한 레르마가 크로스를 막으려고 몸을 날렸는데 자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대1 한 골 차로 이긴 아스날은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본머스는 3연패를 당했습니다. 허더스필드는 에런 무이의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울버햄튼을 2대0으로 꺾고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프로농구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2위를 달리고 있는 KT가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려대 포워드 박준영을 1순위로 지명했습니다. 서동철 KT 감독이 고려대 감독 시절에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목이 칼칼할 정도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더 답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늦가을치고는 꽤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주 중반이 지나면 낮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조금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안개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